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을, 훈련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학원에, 헬스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간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DNA가 다른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일 뿐이죠. 제프 켈러가 쓴 월요일의 기적이라는 책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야. 성공한 세일즈맨들은 전화를 걸고 싶지 않은 날조차도 고객들에게 전화를 많이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 사람들이지. 그럴 기분이든 아니든 운동선수들도 매일같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니고요. 왠지 월요일 같은 화요일. 연휴 잘 보내셨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연휴가 돌아옵니다. 자, 연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화요일 KBS 기자들 똘똘뭉치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이죠. 일주일 근무 시간, 우리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는 그것. 글쎄요. 근데 이틀이든 사흘이든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이게 처벌이 안 될 수 있다는 최근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계는 환영을, 노동계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노동 현장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오르는 이른바 대장주들이 하나둘씩 코스피로 옮겨가고 있죠.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만년 2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짚어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나눠주시죠.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분야인데요. 내년 1학기 대학생들의 이것 대출 금리가 연 1.7%로 확정이 됐습니다. 7학기 연속 동결인데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와 비교해보면 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죠. 대학에 입학해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이 수백만 원대의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 대출부터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학비 등 교육비에 대한 정부 주도의 대출, 이거를 무슨 대출이라고 할까요? 세 글자, 땡땡땡 대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425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못 받았지만 대호님이 주는 선물은 받고 싶네요라고 하면서 정답 입학금입니다라고. 내년 크리스마스를 한번 기약해 보시죠. 입학금 아니고요. 아이고 좀 몇 글자 틀렸습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법 공매도, 사실 여기에 분노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참 많으신데 과징금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 10월에 전해드렸던 뉴스예요. 네.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 BNP 파리바와 이제 HSBC가 장기간 동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이제 금융당국에 적발이 된 겁니다. 무차입 공매도라는 건, 이 공매도라는 게 이제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이제 팔고 가격이 내리면 사서 되파는 방식인데, 먼저 빌려와야 되는데 빌리지 않고 먼저 팔았다는 얘기죠. 이 BNP 파리바의 경우에는 이 홍콩 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를 비롯한 101개 종목에 대해서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홍콩의 HSBC 은행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 신라를 비롯한 9개 종목
160억 원 상당입니다. 두 개사 합치면 총 560억 원대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셈인데요. 이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 총 265억 2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아마 이제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고요. 물론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습니다. 1억 원의 과태료가 그동안은 전부였는데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매도 이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 두 개 회사는 지금 아마 최초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 당국이 과징금 부과하는 별도로 이들에 대해서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뭐 처음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현행법상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불법 공매도로 형사처벌 받은 전례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어떤 상징적 의미, 강한 처벌에 대한 어떤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직접 하는 뭐 자사운용하는 그 법인에서 이런 주문을 주는데 이걸 직접 중개하는 중간에 증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같은 계열이던데요. 여기에도 맞습니다. 큰 과징금이 부과됐네요. 예, 불법은 BNP 파레바와 HSBC 두 곳인데 네. 과징금은 세 곳에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주문을 받아서 수행한 수탁사라고 하는데요. 네. BNP 파리바 증권입니다. 이 수탁사가 처벌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이 수탁사를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도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간에 이루어진 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내역을 매일 공유받고 결제 가능 여부를 매일 확인할 수 있는데 잔액이 이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파악과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두고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불법임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제 금감원이 이번 적발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지난달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렸고요. 다른 주요 이제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이런 불법 공매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쯤 되면 이제 많이들 드시는 과일, 제철 귤인데 귤 가격도 많이 올랐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 국장님뿐 아니라 귤 사무관님도 올해는 고생입니다. 마트에서 사과 가격 보고 놀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귤로 눈을 돌렸더니 귤값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5kg 그 한 상자 평균 가격이 노지감귤 도매가로 지금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년 전 가격이 8,000원에서 8,500원입니다. 약 30%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는 1997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굴 가격이 오른 것은 뭐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생산량은 한 1% 정도 줄었는데 다른 과일 작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더 많은 소비자들이 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인기 있는 사과나 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주 귤이나 아니면 수입산 과일을 좀 들여와서 과일 수요를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인데 귤값 역시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국내 과일로 이제 어떤 이 분산 효과를 내는 건 좀 크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일 가격에도 풍선 효과가 있던 거네요. 그러니까 수입 과일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 정부가 할당 관세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쪽은 좀 어때요? 효과가 있나요? 할당 관세를 적용하면서 일부 수입 과일의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할당 관세라는 게 수입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낮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바나나, 망고, 자몽을 대상으로 할당 관세를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도매 가격이 내렸어요. 바나나, 망고, 자몽의 도매 가격이 적게는 9%, 많게는 23%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도매 가격이 떨어지면 소매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데요. 망고의 소매 가격도 한 달 만에 한 14%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 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좀 줄어든 사과, 배 부족량을 좀 메우는 효과를 기대하고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사과는 하루에 한 개씩 먹어도 이게 망고를 하루에 한 개씩 먹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가끔 먹는 과일이죠. 가끔 망고는. 먹잖아요. 이게 당도 틀리고 네. 이제 분산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상생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말이 많이 나오네요. 금융권이 지난 3분기까지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44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인데요. 여기다 이제 상생금융 압박이 2조 원 플러스 알파소입니다. 뭐 이 역시 사상 최대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대출금리가 4%가 넘는 1년치 이자 납부액의 90%가량을 현금으로 캐시백 해준다는 겁니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이 300만 원이지만 평균 한 85만 원 정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다만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급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구멍이 숭숭 지원 기준에 허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도 많고요. 1금융권보다 2금융권 혹은 그렇죠. 대부업 대출자들이 많은데 네. 이 비은행권이 집중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 보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취약계층이 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 논란이 있고요. 특히 이제 18개 지원은행은 사실 당기 순이익의 10%를 각각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근데 은행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는데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 캐시백 환급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특히나 이제 고금리 차주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이랄까 아니면 인터넷 은행 차주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환급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 이번에 상생금융에 참여를 하는 거라 맞습니다. 그 대형 은행을 이용했던 소상공인들만 혜택을 보는 거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이용한 사람들은 또 빠져 있고 이런 불만도 있어요. 아니 예. 이 은행에서 빌린 이자 어려워도 꼬박꼬박 다 갚은 나는 뭐냐 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 1년치 이자분의 90%를 감면해 주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동안 이제 어렵지만 정말 궁여지책으로 이제 운영했던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관치금융의 역설을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홍해 지역에서 예멘 반군이 잇따라 이제 민간 선박을 공격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운사들이 이 노선을 아예 피해서 가자라고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이 물류비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 이제 연내 수에즈나 긴장이 고조되다 보니까 세계 공급망의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해상 물류 지연과 물류비 상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시아 유럽 노선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일주일 만에 무려 45%가 올랐습니다. 컨테이너 운임비가 대폭 늘어난 건 이제 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해서 국제 교역의 핵심인 수에즈 홍해 운하를 우회하면서 수송 기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우회할 경우에는 6,500km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항 소요 기간이 일주일에서 8일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세계 2위 해운 업체인 머스크가 미국 주도 다국적 함대를 지금 이 보호막으로 삼아서 홍해 항로 운행을 재개하겠다라고는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후티 반군의 위협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실제 운항 재개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걱정해요. 이 물류가 막히게 되면 수출 수입이 막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운업을 비롯한 국류 물류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물류비가 오르게 되면 제조 부품 공급이 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걱정입니다. 그렇죠. 뭐 미 해군이 좀 보호를 해준다라고는 합니다만 거기에 또 운하 통과하려면 일렬로 서서 또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위험에 노출이 되니 민간 해운사들은 또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KBS 서영민, 장혁진, 이세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은 뭐 당연히 근로자, 노동자시고요. 그렇죠. 최근에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대법원에 아주 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누가 먼저 좀 정리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이세준 기자. 그러니까 이게 그 항공기 객실업 청소업체 대표가 네. 근로자에게 그 주 12시간 넘게 초과 연장 근로를 시켜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데, 이게 대법 판결 나오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근로 내용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흘 동안 50시간을 일했어요. 네. 그 원심에서는 나흘 동안 원래는 우리가 정규 근로시간 8시간씩 일하지만 8, 4, 32시간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나흘 동안의 초과 근무가 50에서 32시간을 빼면은 18시간이 되니까, 즉 연장 근로 12시간 넘겼으니까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좀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흘 동안 50시간 일했는데 어쨌든 주 52시간을 넘긴 건 아니니까 위법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머지 일자 동안 52시간을 안 넘겼으면 문제가 없다고 본 건데요. 이게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된 이후에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되는 이 한 주에 12시간 연장 근로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이게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예. 모두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예. 판결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혼란이 법적인 그 제도가 정확하게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랬다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건데, 그 방금 이세준 기자가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 52시간 근무라고 저희가 말하잖아요. 네. 그럼 주 52시간을 안 넘으면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죠. 주간 단위로. 네, 기본적으로 40시간 근무니까 주로 12시간 안 넘기면 맞다. 초과 근무 시간이요. 네, 초과 근무 시간이. 그렇게 되면 뭐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 연장 근로를 했을 때, 하루 근로 시간 8시간 넘어서 연장 근로 했을 때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하루에 8시간을 넘으면 시간의 근무가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의 근무가 된 것이 주 단위로 계산해서 52시간이 안 넘으면, 아니면 뭐 40시간 안 넘으면 시간외가 아닌 것처럼 계산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하루에 3일 내지 4일 일하는 사람은 52시간 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더 많이 짧은 3일 내지 4일만 일하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대법원이 길을 터주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혁진 기자. 그 연장 근로를 정할 때 다양한 기준이 혼재돼 왔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의 법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이니까 8시간이 넘는 그 시간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네.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서영민 기자 얘기했지만 일주일 통째로 봐서 이 40시간 넘는 거를 연장 근로 계산 방법.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보느냐, 일주일 통으로 보느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건데, 또 이 두 가지를 그 혼합해서 보는 방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던 건데, 이거가 이렇게 여러 개가 혼재되고 있으니까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하나로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봐서 그 한 주일, 일주일 단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이게 각자 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이 대법원의 판단이 약간 상충한,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각각 좀 근거로 하고 있었던 그 근로기준법이 좀 달랐던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이제 근로기준법 50조, 이게 이제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대법원은 이제 근로기준법 53조는 이게 그
그 이제 연장 근로 한도를 규정한 이제 법령인데 여기 보면은 이 관리 단위를 일주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53조를 보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일주일을 단위로 연장 근로를 계산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본 거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52시간제 이렇게 부르듯이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불만이 나올 법하죠. 이게 노동계에서는? 경영계하고 노동계하고 지금 반응이 엇갈리고 있고요. 경영계에서는 유연성을 더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주일 52시간만 안 넘으면 하루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 공장은 설비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더 많이 일하면 많이 일할수록 생산할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16시간, 17시간, 18시간 일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이틀 시키고 52시간 맞춰서 다음 날 3일째 날 적당히 맞추면 그 근무가 합법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장은 그런 식으로 풀타임으로 도는 사람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그렇게 돌리면 거의 20시간 이상 하루에 계속 돌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노무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겁니다. 근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했느냐, 제한을 두었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ILO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노동자의 건강권입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노동시간. 근데 만약에 이렇게 16시간, 17시간, 18시간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면 네. 건강을 잃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 법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막 한 하루 이틀 막 밤샘으로 하고 네. 또 하루 이틀 휴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상반된 입장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이번 그 대법원 판단은 네. 확실히 이제 교대 근로자에게는 가혹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수금에 15시간씩 일하고 화목에 쉬는 근로자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일주일에 45시간을 근무한 거죠. 그러면 그 52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하는 거는 합법이 되고 또 그 45시간 일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일요일에 또 나와서 7시간을 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무하면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게 무조건 근로시간을 적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네. 그럼 주간 60시간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52시간 넘어서 불법입니다. 네. 근데 하루 단위로 그 계산을 했을 때는 하루에 2시간씩 지금 초과 근무한 거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6해서 12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서 이건 합법적으로 근무한 게 됩니다. 이거 뭔가 수학의 마법 같은데요? 네. 그래서 꼭 무조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무조건 이제 그 뭐 근로시간을 적게 계산하게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이번에 판결 취지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그 다양한 이제 근무 형태를 요구하는 직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보장하라. 그리고 서영민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대 근무자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가혹한 부분이 있으니 뭐 건강권을 보장한다든지 휴식권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 그렇죠. 라는 취지의 좀 판단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법원이 뭐 1, 2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법원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우선시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법 조항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등장해요. 예. 이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이것 외에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식으로 법 조문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이 뭐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기보다는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루의 초과 수당은 8시간을 넘게 일했을 때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지금 뭐 주 단위로 바꾸어서 초과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거기까지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대법원도.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어떤 판단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법 자체가 하루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법의 허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 근로를 좀 명확히 좀 상한을 정하거나 또 이게 하루에 뭐 20시간씩 일하는 걸 막는 게 좀 중요하니까 근로일 사이에 뭐 최소 몇 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를 부여하는 식의 어떤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그래서 예를 내는 들면은 상황이죠. 버스나 이제 운수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속적인 휴식 시간을 강제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처럼 일반 노동자에게도 그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11시간입니다. 네. 노동계에서 네. 말하는 건 그 일과 일 사이에 휴게 시간이 최소한 11시간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13시간 이상은 일 못하게 한다는 말과도 같은 거죠. 13시간도 많긴 하지만 여튼 최소 11시간을 보장해 주자는 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12시간 이상은 일하지 말자, 13시간은 일하지 말자 이러면 좀 자의적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11시간의 연속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되니까 자의적이기보다는 좀 더 강하게 입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노동계에서는 쭉 계속 이렇게 말해 왔고 이런 종류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노동계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연장 근로 할 수 있는 그 상향도 둬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5시간 이상은 안 된다. 뭐 20시간은 안 된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11시간 이상은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이게 그 법에는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맞아요. 네, 그 말씀하셨던 그 하루 근로 시간의 상한을 일단 빨리 두는 게 그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대법원 해석대로라면 하루에 최장 이제 21.5시간, 21시간 30분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8시간마다 이제 1시간씩 휴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24시간으로 봤을 때 21시간 30분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뭐 교대 근로자들, 뭐 야간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요양보호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타격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자 건강 또 뭐 산업재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우선 먼저 빨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2018년에 주 52시간제 이제 도입되고 하면서 좀 이런 애매한 법의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계속 그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 이제 법의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어떻게 보면 법원이 해석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또 재계에서는 그동안의 노동의 어떤 유연성, 이 주 52시간제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계에서는 오히려 이게 너무 당연한 판결이고 예. 오히려 이거를 더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일주 단위로 하는 것도 이게 뭐 산업마다 업체마다 상황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감이 몰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분기 단위로 확대 적용해야 된다. 오히려 더 유연성을 둬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재계의 입장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근로시간 얘기는 사실 네. 우리에게는 최근의 이슈여서 최근의 이슈로 받아들이고 팽팽하게 이렇게 논쟁이 되는 지점이 있긴 한데 네. OECD 기준으로 보면요. 덴마크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주 35시간에서 38시간 정도 일하고요. 네. 가장 많이 일한 우리나라를 빼고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도 한 48시간입니다. 우리도 아마 52시간 안에 들어오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많으냐 적으냐 여전히 굉장히 많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줄여가야 된다. 줄여가야 된다는 대전제에 많은 분들이 일단은 공감을 하시면서 이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기업들 경우에는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을 말할 수 있죠. 산업계가 어떻게 더 줄여야 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 그리고 노동자 건강권이거든요.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자. 저희 회사도 사실은 일부 기자들 중에 일부 직종은 탄력 근무의 형태로 한 달 단위로 4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1주 단위로 하지 않고 좀 더 유연하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게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부 직종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해보면 당연히 그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불만이 나오느냐 이거 해외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독일이 어떻게 하느냐 독일이 뭐 6개월 단위 몇 개월 단위로 한다 그러고 프랑스도 몇 개월 단위로 한다 그러거든요. 영국도 17주 단위로 한다 그러고 근데 그 나라들은 데일리 상한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상한이 있습니다. 그 몇 개월 단위로 합산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평균 8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고 그리고 최대 하루에 2시간 더 할 수 있습니다.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10시간 넘어 일은
지금 못하는 겁니다. 뭐 6개월을 단위로 하건 뭐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넓히건 그런 점들을 바라보면 기간을 넓혀서 유연하게 해줄 수 있다면 동시에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일 못한다. 이 규제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성도 갖되 어떤 근로 시간의 제한도 두어야 된다. 그 양쪽을 같이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 차영진 기자님. 그치. 그 성민 기자가 이제 하루 근로 시간의 상한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진짜 빨리 좀 그 정해야 되고 급선무인 게 그 아까 제가 근로기준법 50조를 얘기했는데 네. 이게 하루 법정 근로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법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이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으로 정한 게 언제 정한 건 줄 아세요? 하루 8시간. 이게 언제적이죠? 언제 정했냐면 1953년 5월 10일에 그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통에도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예. 우리의 근로자들이 하루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라고 정한 거예요. 마치 그때로 돌아가면 굉장히 좀 가혹한 근로 환경에서 일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도 네네네. 그때 이제 8시간으로 정한 거거든요. 물론 그때는 주 6일제였기 때문에 법정 이제 주간 근로 시간이 48시간 6 곱하기 8에서 네. 48시간이라서 지금과는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근로 시간 8시간이라고 정한 게 지금과는 좀 지금과도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전에도 지금과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법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조금 굉장히 좀 진보적으로 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떤 제조업 기반의 그런 근로 형태를 가 이제 가장 많이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정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지금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이제 다른 유럽에서는 이제 하루에 10시간도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을 8시간으로 딱 박아버린 것이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경직된 노동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유연성. 사실 근데 네. 그 유연성을 더 바라는 게 경제계 그러니까 경영자들만은 아닐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요즘에는 흔히들 이제 엔잡러라고도 하는데 한 직장에서 내가 예전처럼 일 더 많이 하고 많은 수당 가져가고 싶은데 그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나의 수입도 줄었다. 이렇게 또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들 4대 보험 본인 알바를 하시는 분이 4대 보험을 나 들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을 들면 그만큼 자기 기여금이 있거든요. 그 돈이 그렇죠. 월급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들었을 때 나 4대 보험 뭐 이거 잠시 일할 건데 4대 보험 필요 없어. 돈 더 많이 주면 나는 그거 선택할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당연히 그러면 안 계약서도 되는데. 쓰고 해야 되고. 네. 근데 노동시장에서 그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자율적인 자기 권리 포기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줘야 하느냐. 저는 여기에 좀 대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4대 보험을 본인이 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어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그럼 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그 제한을 또 푸는 것이 네. 맞는 것인가라는 네. 고민.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회적으로 방치된 과로사가 혹시 아니면 방치된 노동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사회가 용인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그냥 하나의 잣대로만 선을 쫙 그어버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걸 수도 있겠네요. 한편에서는 주 4일제 이야기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죠. 너무 먼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이제 6월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월 1회 이제 주 4일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삼성전자에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금요일 뭐 마지막 주 금요일에 쉰다든지 되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 주 4일제는 이제 한 달에 하루 정도만 네. 뭐 시범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4.75일제네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이제 금요일에 안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 주간에 내가 일을 채워야 하는 근로 시간도 있대요. 그래서 다른 날에 내가 금요일에 쉬면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화요일에 일부러 늦게까지 남는 거예요. 회사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직까지 뭐 주 4일제라고는 하지만 주 5일제 개념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주 4일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지키면서 네. 주 4일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모자라는 시간은 다른 날에 채워야 되는 거죠. 아, 그럼 그거 아닌데요? 근데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네. 왜냐면 네, 네.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이런 주 4일제 실험을 네. 계속 예전부터 오래 해왔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소득을 줄이고 주 4일제를 하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소득을 유지하면서 주 4일제를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사람들이 나 주 4일제 계속 할 거야라고 그런 유인도 생기고 그 소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 4일제 4.5일제 하는 기업들은 이거 임금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거 임금 삭감하면은 뭐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유지하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뭐 아직까지는 좀 완벽한 형태의 주 4일제, 4.5일제는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사용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노동 생산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네. 그래서 그 말은 일하는 시간을 줄였을 때에도 산출하는 생산되는 결과물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조금 줄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이 결코 이렇게 막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노동 절약적인 로봇이 등장한다거나 생산성 높은 프로그램이 등장할 때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생산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좀 더 투자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주 4일 4.5일제 하는 회사들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서비스업 중심이거나 사무직 중심이거나 좀 대기업 중심입니다. 좀 경영 사정이 나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이 주 4일제 실험이라는 것이 좀 일자리의 양극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생산성이 높거나 대기업이거나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일수록 4일제로 가는 그런 종류의 현상도 관측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한 가지 사연만 의견만 7007님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에는 근로자를 늘리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경영자 측은 전혀 그러하지 않고 있네요라는 또 의견도 주셨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이 대학 등록금을 이 돈으로 내는 그 대출을 말하죠.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쌉니다. 낮죠. 1.7% 정도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졸업 이후에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졸업 이후 소득에 따라서 갚아야 할 돈이 정해지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좀 적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잘 돼야죠. 이걸 갚지 못한 금액이 지난해 275억 원. 1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자가 좀 낮아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역시 이게 취업 시장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땡땡땡 대출. 대학교 들어가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최상현님 몇 년 전에 이걸 다 갚은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제는 다른 대출을 갚고 있네요라고. 네버엔딩 대출금. 그렇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증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일단 코스닥은 0.6% 좀 내리고 있습니다. 849. 그리고 코스피는 보합 정도인 2,598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자본시장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이제 12월 들어서는 좀 산타랠리도 나타났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2,600선을 오랜만에 좀 탈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하락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 이게 연말 되면은 이게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도 이제 뭐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여러 조치들이 있어서 예년보다는 변동성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이 랠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뭐 추가적인 반등은 다소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증시도 뭐 이미 고점에 다다르고 있고 현재 뭐 과열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오히려 중요한 시점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 주식만 안 오르는 걸까요? 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월급 거예요? 빼고 네. 지금 모든 자산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비트코인, 뭐 금. 원래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자산이 이제 그 주가와 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다 오르는 걸 보면 그만큼 기대감이 지금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값이 이제 급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산들이 다 이제 맥을 못 썼는데 이제는 달러의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게 뭐 금이나 다른 주식, 개발도상국까지도 이제 주가에 좀 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26일이죠. 네. 내일이 배당락이고요. 만약에 연말 기말 배당 받으시려면 오늘까지 주식을 이제 보유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일에는 휴장이어가지고요. 28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 이 거래일 이전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로 오르면 이른바 대장주가 되면 코스피로 이사가는 기업들이 많죠. 마치 2부 리그에서 예. 일부러 올라가는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죠. 사실 승강제는 아닙니다만 아닌데도 네. 승강제인 것처럼요.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위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좀 준비하고 있고, 또 4위 포스코 DX는 이미 이전 상장 절차 맞춰서 다음 주부터 그 새해부터 이제 코스피 그쪽에서 기업으로 거래가 되고. 됩니다. 5위 LNF도 이전 상장 예비 심사 청구의 결과 기다리는 네. 중인데 이달 안에 나올 거라는 관측도 뭐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6위인 AHLB도 임시 주주총회 열고 이전 상장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4개 상위권에 있는 3위에서 6위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 중인데, 이미 올해만 3개 기업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겼거든요. 네.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지 BH나 SK 오션 플랜트. 방금 이제 이세준 기자가 얘기했던 4개 기업이 예. 전체 합쳐서 이제 시총이 한 35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4개만 합쳐서. 근데 이제 코스닥 전체 시총이 426조 원인데 네. 거의 10% 정도가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이들 기업은 우리가 덩치도 커졌고 이제 큰 물에서 놀겠다 뭐 스스로 그렇게 택하는 것도 있고 주주들도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는 겁니까? 이게 좀 덩치 커지면 그냥 큰 집 가는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혁신 기업들이 많고 네. 그 혁신 기업들이 그 성장을 리드한다면 뭐 나스닥처럼 굳이 안 가도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산업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제조업 중심이고 대기업들 중심이다 보니까 혁신 기업들이 있더라도 그 아주 일부 소수의 그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에 너무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를테면 네이버가 과거에 그랬었던 거고 다양한 기업들이 그랬는데 카카오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코스닥이 너무 작은 시장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나스닥의 경우에는 미국의 나스닥 경우에는 혁신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혁신 기업의 숫자가 그리고 혁신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너무 작은 시장에 너무 대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니까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작은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간다. 큰 시장의 그 밸류를 못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주가 흐름이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죠. 코스닥은 하도 이렇게 변동이 출렁이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그 유상증자에서 자기 자본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 주가가 어떻게 이동할지 이제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수요 예측해서 거기에 알맞는 그 주식을 증자할 수 있잖아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피로 가고 싶은 거죠. 더군다나 코스닥의 외국인 비중이 10%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그래도 이제 코스피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당연히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또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그 지수에 추종하는 자금도 이제 많이 유입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피에 가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코스피의 밸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라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장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개별 종목을 공부하고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패시브 자금이나 포트폴리오 자금의 형태로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일들이 많고 해야 되니까 들어왔을 때 이 시장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장에서 먹을 것이 많다면 모르겠으나 그래서 주로 삼성전자를 사거나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걸 사거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것들을 사요. 아니면 지수를 네, 사거나. 그렇죠. 지수를 사거나. 근데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것들을 사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부 시장을 보겠냐는 거죠. 그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한다면 코스피로 그리고 좀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나 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보다 덩치가 아주 작은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한다. 그럼 당연히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나 그 지수에 투자하고 싶겠지. 그 나라의 2부 리그격인 어떤 뭐 혁신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리는 사실은 좀 동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도 그렇고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 어떤 벤치마크 지수는 있습니다만 원체 여기에다 대고 잘 팔로우업하는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KRX 뭐 300 지수 막 코스피랑 코스닥 기업을 섞어서 지수를 만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글쎄요. 뭐 별로 이렇게 효과를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외국인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만 그래서 코스닥에서 덩치가 커진 기업은 지수 또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커져야 하는데 나만 커지다 보니까 나에게만 뭔가 좀 화살이 돌아올 것 같고 그래서 그물로 갈게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데 공매도 피하려고 코스피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상위 200은 안 되니까 그냥 코스피로 가면 이제 공매도가 안 되는 피하자. 종목으로 가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아예 공매도가 금지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갈 이유는 그런 이유도 공매도만은 없는데 아니더라도 예. 코스피로 옮겨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뭐 네이버 카카오도 예전에 코스닥에 있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로 넘어간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이전 상장이 곧 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 코스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호재로 작동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갑죠. 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준비 중인 포스코 DX도 지난 7월에 16,000원대였는데 지금 뭐 6만 원대 됐다고 하고 그 올해 옮겼던 SK 오션플랜트의 주가도 뭐 한 10% 넘게 올랐고 또 나이스 평가 정도도 대략 20% 정도 올랐는데 근데 이게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올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반등하긴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절반 넘게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16년에 이전에 했던 동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사이에 거의 마이너스 50%를 기록했고 뭐 셀트리온도 2018년 2월에 옮겼는데 마이너스 40% 올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올해 옮긴 거로 봤을 때 그 BH 같은 경우도 6월에 옮겼는데 한 달 정도는 급등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또 급락을 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사실 이게 주가라는 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저는 뭐 농담 반 진담 반 한 12,000가지의 요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코스닥에서 코스피 가니까 주가가 오른다라고 또 보기도 어렵고요. 단기 호재로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한계도 그래서 많이들 항상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올라갈 때는 막 그 베타가 커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변동성이 커서. 네, 변동성이 커서.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코스피가 상당히 회복해서 2,600선에 올랐다는 게 거의 연중 최고치에 가깝거든요. 거의 최고치 수준인데 근데 코스닥은 또 못 올라가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코스닥이라고 변동성에 더 유리한 것만도 아닌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요즘 보면. 저도 이게 또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네. 이 코스닥 지수가 2007년 7월에 828이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진행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849, 85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이나 2023년이나 지수만 놓고 보면 예, 이게 사실 엇비슷하다라는 게 사실 참 우픈 거예요. 이런 이게 이 현실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스닥 저평가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이 기사만 검색해봐도 코스닥 저평가, 신뢰도 회복 이런 것들이 뭐 2001년, 2년에도 기사 제목으로 이미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20년 넘게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들인데 계속해서 이런 우량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코스닥 지수는 뭐 성장하기 힘들고 아무래도 변동성은 더 커지고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투자 심리 당연 위축이 되고 그래서 뭐 일각에선 이게 그 일본의 그 자스닥 일본. 네. 시장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자스닥 같은 경우는 일본은 혁신기업 위주로 꾸렸는데 결국은 거래 주고 매매받으면서 도쿄증권거래소에 통합이 됐다. 아, 그냥 거래소에 통합이 되어버렸다. 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닥이 850이 아니라 사실상은 85입니다. 85. 850이 아니라 2001년도였던가 그 IT 버블이 쭉 꺼지면서 코스닥이 당시에 거의 지수 100 기준으로 3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30. 그래서 그러면서 바꿨죠. 야 이거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그때 숫자 0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848 뭐 이렇지 실제로는 한 84.8이다. 이게 창피한 건데 이 시장을 참 이게 논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한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 뭐 좀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데 네, 혁신 기업의 생태계가 풍성해진다면 네, 좀 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죄송합니다. 그 옮겨가는 기업들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네.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2차 전지 관련 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뭐 게임이나 엔터 바이오 등 이번 저평가된 기업들이 좀 더 다양해지면 좀 종목 구성이 다양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닥도 좀 안정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S 서영민, 장혁진, 이세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10시 5분에 뵙겠습니다.